정말 질이 좋지 않은 이런 종이로 볼펜을 주고 이 할아버지 할머니들한테 이 반성문을 쓰셨어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요지는 이제 그거예요. 행사에서 남측 가족들과 너무 격정적으로 뭔가를 했다. 그 밖에도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어떤 할아버지는 자기는 이거 뭐를 써야 될지 모르겠다고 옆에 있는 분 거를 이렇게 베끼고 있더라고요. 이산가족 상봉 뭐 다들 뭐 기억들이 있으시잖아요. 네. 근데 마지막으로 이산가족 상봉을 한 것이 무려 7년 전 2018년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후로 더 이상의 상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자, 그런데요, 여기에 더해서 금강산에 있는 이산가족 면회소를 북한이 일방적으로 철거한다 하는 뉴스가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전국을 감동과 눈물바다로 만들었던 이산가족 상봉을 다시는 볼 수 없는 것 아니냐 하는 또 우려의 목소리가 지금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참 마음 아픈 이야기입니다. 이제만 들어갑니다가 이제 벌써 14년 차가 됐습니다. 최초 시작이 2011년 12월 4일이었죠. 이산가족 감동 프로젝트 이제 만나러 갑니다. 남희석입니다. 밥상 만나자면 우는 거야. 내가 죄인이다. 맨날 엄마 자기 죄인이라고 걔네들 두고 왔다고. 이산 가족들이 금강산에서 만나잖아요. 네. 그러한 심정이야, 그러한 심정. 어머니! 어머니! 하늘을 쳐다보지 못해. 하늘을 쳐다보는 눈물이 쏟아져. 누나 생각에 잠깐만 기다리셔. 그런데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산가족 이 상봉한 후 면회소 철거 소식을 듣고 얼마나 절망했을지 참 마음이 아픕니다. 이게 자녀들까지 하면은 이게 1200만, 1500만이 넘어가더라고요. 준봉이 봤어? 안 봤어. 안 봤어? 여기 있잖아. 여기 만져봐. 또 내가 맞아 뭐야. 아이고 어머니도 찍었잖아. 광복절인 오는 8월 15일부터 18일까지 남북의 이산가족들은 꿈에도 그리던 혈육을 만납니다. 14개월 만에 재개된 이산가족들의 만남은 금강산을 눈물바다로 만들었습니다. 새로운 세기가 열렸다고 그랬어요. 건강과 행운을 위하여!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빠지는 너저란 남측 시설들을 싹 드러내도록 하고 현대적인 봉사 시설들을 우리식으로 새로 건설해야 한다고. 진짜 나쁘다. 상봉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제 면회소 좀 철거는 좀 잘못된 선택인 것 같아요. 그럼요. 아니 이산가족 상봉을 상징하는 이 면회소를 김정은은 왜 부신 거예요? 김정은 이러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2019년 하노이에 노딜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하노이 노딜의 분풀이를 느닷없이 이제 우리 정부에 돌리기 시작한 거죠. 2019년 하노이 노딜이 있었던 그해 10월에 갑자기 김정은이 금강산 현지 시찰에 갑니다. 네. 그러더니 아까 들었던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빠지는 너저란 남측 시설을 싹 드러내라 라고 막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분풀이죠. 그러더니 급기야 자기 아버지까지 비난을 해요. 뭐라고 했냐면 선임자들의 금강산 관광 의존 정책이 매우 잘못됐다. 이 말인즉슨 자기 아버지를 사실은 비방을 한 거죠. 김정은이. 그러면서 막 분을 주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남한시설 다 부시고 북한식으로 국제관광지구를 새로 지어라. 뭐 이런 지시까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쭉 철거를 하다가 코로나19가 터지는 바람에 이 철거가 중단됐다가
2020년부터 다시 철거를 시작한 건데 해금강 호텔, 아. 온정각, 구룡 빌리지 등 각종 시설이 이미 다 철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21차례 이산 상봉 중에 한 16차례를 했기 때문에 16차례요? 서울에서도 했고 금강산은 거의 대부분 갔고 처음에 2000년 8월에 시작할 때는 서울 평양 교환 방문이었어요. 교통도 편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항공편으로. 그럼요. 근데 북한이 이게 싫었던 거예요. 북한 주민들이 서울의 발전상을 보고 돌아가서 어떤 변화가 오는 거. 이게 싫으니까 금강산 산골에다가 이제 상봉을 하자고 고집해서 뭐 금강산 여관이니 김정숙 여관 이런 데다가 이제 상봉장을 만들었는데 이게 좀 불편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 신라 호텔 규모로 여기다 상봉장을 지어달라. 이렇게 어마어마한 요구를 해옵니다. 신라 호텔 속셈을 와봤습니다. 겨우겨우 달래고 그 협상을 오래 해가지고 그거에 한 3분의 1 규모로 줄여서 이제 12층 규모, 한 1000명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사실 가족들이 같이 상봉도 하고 좀 이제 동숙, 같이 잠도 잘 수 있는 네. 이런 시설로 만들었는데 그걸 이번에 이제 17년 만에 북한이 파괴를 시킨 거죠. 사실 김정은이 뭐 지금 서로 적대 관계다, 서로 다른 민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김정은이 그 김일성이 스스로 얘기했지 않습니까? 전주 김씨예요. 전주 김씨. 자기가 아무리 뭐 다른 민족이라 그래도 어쩔 수 없는데 지금 자기 주장대로 우기려면은 이산 상봉을 시키면 안 되는 거죠. 네. 같은 민족끼리 만나는 거. 저는 이제 2014년에 이산가족 상봉 취재를 갔으니까 그때는 다들 가고 싶어하는 때였거든요. 다시는 이제 못 갈 기회가 드디어 찾아왔다. 네. 그때 제가 현장에 취재를 갔는데 종편 기자 단장을 맡고 있었어요. 그때 제 역할이 되게 중요했던 게 그때는 금강산에서 남한으로 영상을 못 쏘잖아요. 그래서 적은 인원에 오디오맨도 없고 제가 영상을 찍으면 그 SD 카드를 들고 뛰어요. 뛰어서 1층에 있는 통일부 횡랑 버스에 실어요. 그럼 횡랑 버스가 바로 출발을 해가지고 다시 열심히 가서 남한 고성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또 서울로 영상을 쏴요. 이런 취재 경쟁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2014년이니까 20대 중반이었잖아요. 그 올라갔던 기자들 중에 제일 막내였어요. 너가 제일 빠르다. 그렇죠. 제일 빠르니까. 네, 너에게 달렸다. 근데 그때 지상파의 대표가 MBC였어요. 아이고야. 저랑 같이 이제 시합을 하는 거예요. 너무 열심히 취재를 하다 보면은 그 행랑에 이번에 못 싣잖아요. 그러면은 그때는 이제 MBC만 나가고 저희는 못 나가게 되는 거예요. 방송만 나가. 금강산 다람쥐라고 불렀어요. 너무 잘 뛰어서. 네, 명예를 걸고 제가 뛰었어요. 그래서 지상파와 종편의 대결관에서 MBC보다 돌직구쇼에 더 영상이 먼저 나갔던. 오늘날의 김진 앵커냐. 근데 그때 연애하기 전이었잖아요. 전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끝나고 나서 저를 따로 부르는 거예요. 2박 3일 동안 막 고생해서 취재를 하고 왔는데. 격려를 했겠지. 그렇죠. 저는 칭찬받는 줄 알고 뭔가 내가 잘했다는 말을 해주려나 보다. 그래서 딱 갔는데 눈물이 쏙 빠지게 혼이 났어요. 네. 2년밖에 안 되지 않았는데. 그러면 나중에 나이 먹으면 복수받기 딱 좋은 건데 내용이 뭡니까? 들어봅시다. 알고 보니까 상봉을 해서 감격에 차서 막 울고 계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테이블이 많이 네, 있잖아요. 막 테이블이 많은데 카메라도 많고 막 이렇게 막 다 엉켜서 찍고 있고 그러니까 제가 걱정이 됐어요. 이 사람들이 누군지 서울에서 어떻게 알지? 이름하고 네, 이름이랑 이분들이 누군지 그걸 알아야 리포트를 할 텐데. 그래서 제가 옆에 오디오를 가져와서 16번 테이블 지금 찍고 있습니다. 14번 테이블 지금 찍고 있습니다. 그래야 딱 이름하고 울고 나이랑 계신데 아니까. 제가 오디오를 계속 그 위에 입힌 거예요. 원 채널로 그냥. 네. 원칙. 이게 뭐 그렇게 제가 막 그 예쁜 후배를 혼냈겠습니까? 다음엔 그러지 말라라고 지도를 한 거죠. 근데 입장에서는 어땠어요? 지금 돌직구 입장에서. 아니 이제 당시 이제 통일부에서 테이블별 배치 명단이 있던 거예요. 그럼요. 근데 테이블에 몇 번 테이블인지는 모르니까 누가 누군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곽 기자가 지금 이 카메라에 잡힌 테이블은 몇 번 테이블입니다라고 말해주는 게 서울에서 보고서 그 명단과 화면을 대조하는데 되게 중요하긴 했어요. 생각을 해봐요. 조용히 하든가 하려면 제가 돌직구를 진행하고 있었으니까 자 속보입니다. 지금 막 북한에서 상봉한 남북의 이산 가족 화면이 북한에서 서울로 도착했습니다. 그 눈물 없이 못 보는 이산 가족의 상봉 현장 조금 전에 도착한 장면 만나보시죠. 근데
14번. 감정 진짜 감정이 안될 것 같아요. 아, 그 영상 있습니까? 있어요? 한번 봅시다. 있어요? 대박인데. 금강산 1차 이상 상봉에 동행했던 취재 기자를 직접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정아 기자, 소식 전해 주십시오. 네, 속초입니다. 이산가족들은 오늘 오전 작별 상봉을 마지막으로 2박 3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6번의 상봉, 총 11시간의 짧은 만남. 떠나야 하는 가족과 보내야 하는 이들의 눈물이 마지막 상봉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제가 저 때 너무 많이 울어서 얼굴이 좀 부어 있는 거예요. 아니, 정말 대단한 일을 했네. 이산 상봉장 가면은 특히 이제 여성 기자들이 취재를 못 하고 그 풀 기자로 가가지고 뭘 적어야 되는데 우는 것 때문에 이제 취재를 못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돌아와서 뭐 이제 좀 혼나기도 하고 너는 기자냐 거기서 왜 울고만 있냐 이래서 이게 저도 이제 취재단장으로 갔을 때 이게 여기자만의 문제인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한 번은 이제 마지막 그 떠나는 상봉을 하는데 S본부에 남자 기자 하나가 없어진 거예요. 풀 기자 취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막 이제 하고 어떻게 하지? 이거 취재가 구멍이 날 텐데 버스가 붕 떠나는데 저쪽 화단 뒤에 보니까 숨어가지고 그럼. 거기서 울고 있더라고. 엉엉. 그럼요. 이게 그 정도로 현장에서 정말 이게 눈 뜨고 보기 힘든 그런 안타까운 장면이 많았어. 어머님은 지금 댁에서 보고 계시겠군요. 그래서 혼자 달려오셨어요. 심정혜 씨, 이쪽 공개 홀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을 마무리하고 또 다음 시간을 약속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하면 정말 대단하고 좀 역사적인 프로그램이잖아요. 근데 그 MC를 또 어떻게 맡게 되시는지 궁금하네요. 1981년에 이제 지금 아침마당 전신 프로그램인 스튜디오 830 아침 8시 반이라 스튜디오 830 그때가 이제 칼라 텔레비전 처음 방송할 때예요. 그래가지고 그 방송을 진행하는데 83년에 이제 한국 전쟁이 일어난 지가 33년 됐고 또 휴전한 지가 30년 됐으니까 우리가 일주일 동안 한번 기획 특집을 해보자 해서 그 중간에 아직도 내 가족 찾지 못해서라는 프로그램을 그냥 단편을 하나 만든 거예요. 그때 9가족을 어렵게 수소문해서 모시고 했는데 방송하는 동안 내내 전화는 너무 많이 오는데 한 가족도 상봉을 못했어요. 그런데 전화가 너무 많이 오니까 이상하다 하다가 우리도 그때 몰랐어요. 이렇게 나만의 서로 만나지 못하는 가족이 이렇게 많다는 걸 몰랐어요. 그래서 긴급 편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21일 날 그런 반향을 본 다음에 6월 30일에 시작할 때는 이미 저희가 그날 하루에 1000명을 이제 예상을 하고 근데 1000명 가운데 신청한 가운데 800명을 공개홀에 전부 앉혔어요. 전부 이산가족도 전부 긴장하고 있었는데 방송 30분 만에 1.4.5태 때 부산에서 헤어진 사촌 남매를 찾는다는 저는 기억해요. 지금도. 신영숙 씨가 8남매를 찾겠다고 하는데 30분 만에 7명이 달려온 거예요. 우리 모두 긴장하고 막 있고 우리 막 자 지금 연결하겠습니다 하고 막 하는데 달려온 거예요. 방송국으로 KBS 여의도로 생방송 중에.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 그 상봉을 하는 장면이 있는데 잠시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만나셨군요. 네, 대단히 아주 즐거워하시는 그런 표정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밤 12시면 방송이 끝나야 돼요. 아시겠지만 우리 그때는 밤 12시면은 애국가가 울려 펴지면서 이제 방송 종료 멘트가 나갈 때거든요.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담당 PD가 그 당시에 지금의 문체부 문공부에 전화를 해서 담당자한테 우리가 이런 방송을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난리가 났다. 지금 이대로는 그냥 접을 수가 없다. 우리 시간 조금만 더 달라. 해가지고 2시 반까지인가 했어요. 참 야단났네요. 네, 2시 20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어떡하지요? 꼭 한 번만 좀 비춰달라고 이렇게 애원을 하시는데 정말 지금처럼 괴로운 때가 없습니다. 첫날 36가지 상봉한 거예요. 36가지요? 말이 돼요? 36가지. 정말 기적이에요. 그럼요. 이상해 주셨는데 저기 6.25 전에 그때는 우리가
이렇게 오래 할 줄 모르고 KBS 미술부에서 밤 새우면서 6월 21일부터 30일까지 막 그 수없이 들어오는 거를 사연판을 막 썼어요. 그랬는데 이렇게 오래 갈 줄 몰랐죠. 그러다 보니까 도저히 여의도 광장에는 뭐 그 사연판 쓰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고 못 나오니까 그다음에 KBS 본관 벽은 저 위에까지 사다리 인간 사다리까지 해서 벽에다 붙이고 그리고 여의도 광장은 뭐 곡간 모자 쓰고 무등 태우고 뭐 심지어 그 크레인 저 위에 끝에까지 붙인 것도 있었어요. 눈에 띄고 싶어서 이거 눈에 띄고 보여주고 싶어서 그렇게 전 지금도 가슴 아픈 사연판이 뭐냐면 본인 이름 모름, 아버지 어머니 이름 모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아유. 고아원에서 이름 지어줬어요. 전 지금도 전 아직도 그게 숙제라고 남아 있다고 생각하는데 전쟁 고아들이 제일 가슴이 아파요. 네. 근데 그들 가운데는 뭐 여기 목에 흉터 있음, 흉터 가지고 아니면 등 뒤에 무슨 흉이 있다든가 뭐 이런 어릴 때 그 동네에서 놀 때 그 기억 하나라도 갖고 있으면 그거로도 찾을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 기억조차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았었는데 사연판 속에 정말 또 그 당시에는 정말 할머니들은 많이 배우질 못해서 글씨를 모르시잖아요. 그 이름도 희한한 이름 많았잖아요. 맞아요. 그걸 받아 적는 대학생들이 또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그래서 그거 없어지는 종이도 많았고 맞아요. 특히나 사연을 다 적었는데 빼곡히 다 적었는데 못 적은 사연이 많은 거예요. 그럼 다시 또 수정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파지까지 20만 장 넘게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 사진처럼 네. 글씨가 조금 나중에 되니까 바르게 쓴 글씨가 많아지더라고요. 지금 보이니까 춘천 368 저기 색깔이 다르잖아요. 네. 사연판 위에 색깔. 이게 색깔을 또 지역별로 다르게 또 다르게 해놨었어요. 글씨는 지금 다른 분이 써주신 글씨가 제가 그렇죠. 처음에는 네. 글씨를 못 읽겠더라고요. 처음에는 본인서 들고 온 것도 많았고. 못 읽겠더라고요. 근데 네네. 이거는 이제 학생들이랑 이제 정리가 해주면 돼서. 똑바로 쓰고. 그러니까 대학생들, 글씨 잘 쓰는 대학생들까지 또 KBS 직원까지 한 1,600여 명이 동원이 돼서 워낙 긴 시간이니까 밤낮 불철주야 정말 가리지 않고 썼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6월부터 11월까지 무려 네네. 138일 동안을 하루도 쉬지 않고 생방송으로 이게 진행이 됐습니다. 네네. 이게 사실은 처음에 만약에 방송을 기획하실 때 야 우리 한 100일 이상 생방해야 되지 않아? 라고 하면 어느 스텝이 그게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했겠어요. 그런데 시작을 하고 나서 이 반응, 뜨거운 반응에 의해서 이제 138일에 동력이 생긴 건데 길게 방송할 때 몇 시간까지 해보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16시간 35분이었어요. 그냥 시작해서 끝까지. 그러니까 뭐 화장실 갈 틈도 없고 생방송으로 그러니까 지방 나와주세요. 이제 제주 나와주세요. 아니면 부산 나와주세요. 그래서 조금 거기 긴 약간의 넘기고 나서 잠깐 뭐 화장실 간다든가 김밥 한 줄을 제대로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가는 도저히 이게 이렇게 길게 갈 줄 몰랐거든요. 체력적으로 안 될 것 같으니까 중간에 너무 힘들 때는 우리 김동건, 신은경 씨가 와서 또 진행을 해주면 잠깐 숨 돌리고 다시 또 들어오고 황인용, 강부자 씨도 일일 MC도 하셨었어요. 그렇게 오래 하다 보니 도저히 체력적으로 감당이 안 되니까 정말 나중에는 웅담도 보내고 이거 용등약인데 당신 화면으로 보니까 요거 너무 될 것 같아 이렇게 지어서 한재 보내오고. 아니 그럼 138일 동안 이 생방송 진행하시면서 수많은 좀 시청자분들 만나셨을 텐데 혹시 기억에 남는 시청자분이 있나요? 이산가족의 탑스타라면은 허현철, 허윤웅 나와 계세요. 대전에서는 지금 대전 19번 허현철 씨가 나와 계십니다. 네. 제주의 6566번 김정혜 씨 갖고 있는데요. 지금 이분 맞습니까? 네네. 지금 저 6566번 김정혜 씨가 나와 있는데요. 이 이름은 양녀로 들어간 후에 지은 이름이라고 그러네요. 두 분 확인하게 말이죠. 마이크 네. 좀 대주시죠. 대전에서 웬 아저씨가 둘 다 고아원에 갖다 넣어야 되는데 저는 남자고 그래서 고아원에 넣고 내 여동생은 이발소에 양자로 보낸다고 이발소에 맡겼어요. 저 어렸을 때 있잖아 이발소 집에 맡겨놓고 갔었어요. 예, 맞아요. 날씨가 흐리고요. 예, 맞아요. 오빠! 이제 죽어도 원하지 없어. 네 동생 이름이 현옥이야, 현옥이. 감사합니다. 네 이름이 현옥이라고. 김씨가 아니야, 허씨란 말이야. 알아야지 이름은.
아, 김 씨가 아니라 너는 허씨야. 이름을 몰랐구나. 허씨야, 너는. 이름을 몰랐어. 예. 고아원에서 지어준 이름. 네네. 자기 이름도 모르고 산 거예요. 이 기쁜 소식을 누구한테 전해주자. 부모가 있어야 전하지. 아, 저분들 지금 행복하게 잘 사세요. 네, 오늘도 아침에 실은 통화하고 왔거든요. 이만가 간다고 했더니 남희숙 씨한테 안부 좀 전해줘 이러시더라고요. 대전에서 잘 지내고 계시고 그다음에 이제 동생은 제주에서 아드님도 아주 훌륭하게 대학 교수까지 길러내시고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또 많은 분들이 뭐라고 했냐면 정부는 지금까지 뭘 했느냐 이 나라는 이렇게 남한에 내려와서 이 기가 막힌 사연을 갖고 30년 넘게 고생하게 왜 이렇게 놔뒀느냐 했는데 실은 그때까지는 우리가 여러 가지로 전후에 복구하는 것도 어려웠고 먹고 사는 게 힘들었고 시스템도 갖춰지지 않았고 그리고 그때는 칼라 텔레비전이 보급이 돼서 그나마 흑백과 다르게 더 디테일하게 볼 수가 있으니까 확인도 가능했고 또 KBS가 지방을 연결해서 다 화면을 분할했고 LA까지 연결해서 LA하고 한국에 있는 이산가족이 연결해서 그때 통곡을 하게 만들었고 그게 기술적으로도 받침이 됐고 그때는 이제 어느 정도 먹고 살 수도 있었고 이제 일가를 이루었고 이제는 내 가족이 그립다는 생각 바쁘고 정말 먹고 살기 힘들 때는 가족 생각 나도 접어두고 그러다가 이제는 내 가족을 정말 만나고 싶잖아요. 언니 난 진행 못해. 나는 통곡해서 못해. 울다가 못해. 1984년 9월에 서울에 어마어마하게 큰 홍수가 발생합니다. 서울 대홍수 사건이 발생하죠. 재해죠. 당시에 2만 채, 주택 2만 채가 서울에서만 침수됐었고 지금 화폐 가치로 따지면 3,200억 정도의 재산 피해를 냈던 어마어마한 홍수 피해였어요. 그런데 그때 그렇게 사이가 안 좋았던 북한이 화해의 손길을 내밀면서 갑자기 대규모 물자 지원을 그것도 먼저 우리 측에 제안을 한 거예요. 북한에서 우리 도와주러. 우와. 집이 잠겼어. 엄청났어요, 저때. 어떡해. 이거 지금 배 타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어머, 북한이 갑자기. 쌀 5만 석. 쌀 5만 석. 그때 저도 그거 봤어요. 근데 저는 그때 이제 개포동에 살았었는데 출근할 때 너무너무 고생. 한강이 이제 범람한다고 그랬었거든요. 난리였어요. 풍납동 난리였어요. 그러니까요. 그래 그때 이제 매일 그때도 생방을 했으니까 그걸 거의 중계다시피 했었는데 그런데 그때 의심이 드는 거예요. 북한이 우리한테 이만큼 보낼 정도로 정말 잘 살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그런 소문이 있었잖아. 북한이 더 잘 산대더라 막 이러고. 그래서 보내온 천만 보고도 아직은 수준이 떨어지네 뭐 이런 정도까지 얘기하죠. 우리하고 비교할 때. 근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묘한 게요. 이렇게 물자들이 서로 오고 가다 보면 그 안에서 없던 애정도 조금씩 싹트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이 오가는 물자 속에서 이제 이산 가족의 상봉을 논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84년도에 이런 지원을 받고 나서 남북은 그 다음해인 1985년도에 드디어 첫 이산 가족 상봉을 하게 됩니다. 오는 8월 15일 광복절 40주년을 전후해서 이산가족 고향 방문단과 예술공연단의 교환 방문을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100명을 선정했대요. (3층) 면담실 면회가 시작됐습니다. 삽시간에 면회장은 회한과 통곡의 마당으로 변했습니다. 얼마나 내 가슴이 터져합니까? 와. 그러니까 그때 남북이산 가족이 만난 게 어쩌면 이때가 최초였거든요. 그러니까 83년도 이산 가족 샀습니다 방송한 게 그 여파가 좀 있었지 않았을까. 85년도 이렇게 추진한 걸 보면은. 그래서 이때 만나기 전에 85년도에 그 9월에 남북이산 가족 상봉 전에 그때는 남북이산 가족 상봉한다고 하니까 정말 온 나라가 금방 통일될 것 같은 그런 열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분위기에 좀 미리 우리가 특집방송 해보자 해가지고선 이산가족 방송 2주년 기념 특집 방송을 했어요. 특집 방송할 때 무슨 내용이었냐면 남한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북에 고향을 두신 분들 그분들을 찾는 특집 방송 하자고 해가지고선 제가 이산가족 당시에는 이런 원고 대본이 없었어요. 왜냐면 그땐 대본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물 밀듯이 밀려오는 그분들만 계속 돌발 인터뷰하는 상황들이 하니까. 생기니까. 근데 이건 특집 방송이기 때문에 1985년도에 원고예요. 기자님 보시면 아직도 그래요. 이거는 그때는 이게 작가가 직접 쓴 글씨를 그렇죠. 이게 방송은 직접 썼어요. 썼어요. 아직도 근데 그게 써준 거를 제가 또 마음에 안 들어서 고친 게 있어요. 근데 이게 너무 저는 가보라서 이렇게 모시고 있거든요. 가지고. 그래서 여기 지금 고친 대목은 이제 이틀 후면 6월이 시작됩니다. 6월은 우리 민족에게 가슴 아픈 상처를 남긴 달이지요. 그리고 2년 전 6월 30일 민족의 대서사시라고 불려졌던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생방송 역시 우리나라 역사상 길이 잊혀지지 않을 커다란 이정표였습니다. 이 중간에 있는 대목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제가 하여튼 소중히 간직해서 갑옷처럼 갖고 있는 건데 이런 거 처음 보셨지? 이런 거. 저 종이 좀 만져보고 싶은데 85년도 종이질이었댔는데. 선생님 이건 나중에 그 방송 역사박물관에 기증을 하시는 네, 기증하기로 했어요.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종이 만져보니까 왜요? 지금 현재 북한에서 쓰고 학생들이 쓰고 있는 학습장보다 더 좋아요. 85년도 건데. 이게 85년도 이게 종이라는데. 딱 40년 전이에요. 네. 저는 북에서 오페라 극장에서 오페라를 창조하고 또 주역 배우를 맡아서 오랜 기간 활동하다가 남해에 온 1세대 북한의 오페라 주역 배우 김훈입니다. 딱 아버지가 돌아가신 그 해, 그 다음 해 어떡합니까? 딱 승인이 돼가지고 고모들이 올라왔었단 말이에요. 아버지는 영원한 대상이 아니었구나. 와. 편의지 모여가지고 남한 사람들 만나면 주의해야 될 게 뭐 있겠어요. 그래서 나라가 처한 그런 환경이라든가 불순한 얘기, 이건 불순한 얘기다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주의해야 될 그런 얘기들 많고, 그리고 아마 만나면 이산가족 장례는 진수성찬들이 차려지겠는데 굶다가 온 사람들 눈이 뒤집혀서 막 격을 쓰고 이래 되면 그 순간에 다 포나되는 건 남에서 다 알고 있지만 그 순간이나마 그걸 감추려고 이런저런 얘기들이 그런 거예요. 아, 이거 먹는 것도 조심하라고 그러는데. 안 먹더라고. 눈치 보죠. 여기 식당에 앉았다면 꼭 한 번씩 가까이 있어요. 가까이. 이 평상시 이렇게 하는 얘기는 다 듣도록 돼 있고, 반탐 정치적인 색출, 이 색깔도 이렇게 많이
그 보일꾼들이 그 순간에 다른 일이 제기되는 자기들한테도 그거 안 좋으니까 아주 그 촉각을 세우고 그날 때까지 그 사람들도 아마 활동하는 것 같아. 아버지가 만났었다면 아마 울다 나면 아마 상봉이 다 끝났을 거예요, 두 분이. 그 맺힌 서름이 너무 커가지고 하고픈 얘기 아마 열 밤낮을 아마 얘기를 해도 다 못했을 것이에요. 고모들이 그 아버지를 보겠다고 이렇게 신청을 한 건데 북한은 왜 굳이 돌아가신 다음에 이렇게 상봉을 시킨 거예요? 그러게요. 오늘 사실은 제가 이런 보이부 얘기는 좀 솔직히 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예, 이 분위기상 저도 방송이라는 거 나와서 처음으로 울었거든요. 이런 아름다운 분위기 속에서 또 보이부 소리를 하려니까 좀 가슴이 안 좋은데 이것도 북한 당국의 이제 꼼수이긴 하나의 작전인데 사실 북한 주민들이 초반에는 이산가족 상봉을 그렇게 썩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상당히 달가워하지 않았어요. 가서도 그렇고 뭘 이야기를 하잖아요. 무슨 이야기 했는가까지 보위원이 다 적었어요. 가서 무슨 대화를 나누는가까지. 그리고 마지막 꼭 경고하는 말은 나가서 북한 주민들한테 말하지 말라. 이거예요. 근데 이 인식이 바뀌기 시작한 게 언제냐면 1차, 2차가 끝나면서 북한에 계시는 이산가족 분들이 인식이 바뀌었어요. 한 번 갔다 오니까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 집이. 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거 나 도움을 받아야 되겠네.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까짓 거 한 번 갔다 와서 뇌물 주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보이부 찾아가가지고 갔다 오면 돈 주겠다. 고이고 하면서 보내달라고. 그때부터 이제 이산가족 분들이 이제 만나갔다는 열풍이 확 불기 시작을 한 거예요. 갔다 오면 세이코 시계 턱 차요. 예. 세이코 시계 북한에서 누가 찹니까? 솔직히 도당 책임져도 세이코 시계 차기 힘든데. 예. 그러니까 그렇게 대단하니까 북한에 계시는 이산가족 분들이 서저만큼 가갔다고 이제 지원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예. 잃을 거보다 얻을 게 많더라고요. 그렇죠. 갔다 와서 뇌물 좀 주면 되거든요. 이렇게 말하면 저희 아버지도 잘못했네요. 제가 보니까. 저희 아버지도 갔다 온 다음에 그때 그분한테 $200를 받았거든요. 네, 갔다 온 다음에 고맙다고 보내서 고맙다고 하면서 $200도 주고 그리고 대한민국 그 화장품, 비누, 뇌물을 꽤 많이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저희 아버지 잘못했네요. 근데 또 진짜 갔다 오신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이렇게 한대요. 선물 받았잖아요. 자, 선물 숨기지 말고 다 내놔라. 우리가 검사를 하고 줄게. 이렇게 한대요. 그럼 받은 선물을 숨기면 안 된대요. 왜냐면 또 간첩으로 몰릴 수 있으니까 그 다 내놔야 된다고. 그래서 제일 많이 받는 게 이제 금반지. 반지는 그냥 이렇게 돼 있으니까 순금 반지를 받아오는데 제가 이제 평양에 살 때도 주변에 이산가족 상봉 갔다 오신 분들이 순금 반지를 팔아서 이제 그 생활을 하시거든요. 순금 반지는 그분이 $100에 팔고 이렇게 해가지고 예, 주변에 돈 있는 사람들한테 팔고 계시더라고요. 순금 반지는 너무 높은 거고 진짜 그거는 제가 이거는 좀 이야기 안 하려는데 좀 치졸한 거라서 뭘 줘야 돼? 저희 아버지한테 치약을 가져왔는데 그때 오면서 선물을 같이 치약 가져왔는데 치약이 다 떼져 있는 거예요. 새 거가 아니고.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야 무슨 치약도 쓰던 걸 가져오냐 그랬어요. 쓰던 게 아니고 검사를 했더라고요. 치약을 뜯어가지고 그 안에다 뽕 같으면 막대기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검사를 한대요. 그래서? 뭐 안에 다른 게 들었을 까 안에서 뭘 들어갔을까? 1차 때도 그런 얘기 했었어요. 돈을 넣어서 보내긴 보내야 되는데 다 분명히 뺏어갈 거다. 그럼 어떻게 뺏기지 않고 보낼 수가 있을까? 이산 가족들끼리 우리끼리 그런 거예요. 치약을 다 짠 뒤에 그러니까 달러를 계속 말아서 넣으면 그거는 치약인 줄 알고 안 뺏을 거 아니냐. 알아. 그래서 이제 그렇게. 와, 근데 치약까지 다. 옛날 무슨 교도소에 물 건너는 것도 아니고. 근데 남한 이산가족 분들도 그 소식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어느 날은 이제 이산가족 대상자 상봉 대상자로 선정이 되셨어요. 금순이 할머니께서. 그래서 제가 취재를 가고 인터뷰가 끝나고 저만 조용히 불러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달러를 좀 주고 싶은데 주면 분명히 뺏길 것 같다. 이거 어떻게 줘야 되겠냐. 그래서 제가 3가지 방법을 알려드렸거든요. 봉투 3개를 준비하셔라. 첫 번째는 뺏길 봉투. 두 번째는 선물 속에 숨겨서 그것도 뺏길 봉투. 마지막을 옷소매에 꼬매라. 그렇게 해서 3개를 준비하셔서 올라가셨어요. 20불, 20불, 200불. 야, 꼬매는 거 괜찮다. 김진 돈 감추기 힘들겠다. 그 생각이 들어. 지금 생각할 수 있어. 그래서 이렇게 회식하면 좋아하고. 네, 2002년 9월 상봉 때 제가 정말 놀라운 광경을 이제 목격을 했어요. 가서 이렇게 거기 식당 칸이라 그러는 거기를 이렇게 살짝 봤더니 북한 적십자회 간부인 이금철이가 그날 상봉했던 할아버지 할머니 한 100여 명 되잖아요. 모아놓고 막 욕지거리를 하면서
수령 뭐 장군님의 은혜를 배반하고 상봉장에 내세워 준 것도 감사해야 되는데 상봉 행사에서 망탕질이나 치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이 유난히 그 2002년 9월이면 이제 상봉이 한창 몇 차례 진행돼서 고령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많이 왔어요. 그리고 분위기가 그날 너무 자식하고 부모 상봉 이런 게 많아서 분위기가 너무 과열되긴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 쪽 부모님들 고령 이산 가족들도 막 힘들어하고 요지는 이제 그거예요. 행사에서 남측 가족들과 너무 격정적으로 뭔가를 했다. 그래가지고 모아놓고는 하는데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정말 질이 좋지 않은 이런 종이로 볼펜을 주고 이 할아버지 할머니들한테 이 반성문을 쓰셨어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 밖에도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우리 둘은 이제 이쪽에 있었는데 어떤 할아버지는 자기는 이거 뭐를 써야 될지 모르겠다고 옆에 있는 분 거를 이렇게 베끼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금철하고 이제 눈이 딱 마주쳤어요. 제가 이제 이 선생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무는 상관하지 말고 내려가시오. 저랑 이제 아니까. 아니 50년 만에 가족을 만났는데 어떻게 격정적일 수가. 그러니까. 그래서 반성문을 쓰다뇨. 제가 정말 처음 봤어요. 가족을 만나대. 반성문을 쓰다뇨 어르신들. 네. 그래서부터 그 다음 상봉 때는 이금철이가 우리 기자들 얼굴을 제대로 못 쳐다보고 아주 은밀한 그런 거를 이제 들켰으니까 자기네. 근데 저는 이산상봉 올라갔을 때 제가 북한한테 혼났었어요. 왜요? 제가 되게 친해진 북한 기자가 있었어요. 조선중앙 TV 기자였는데 저랑 2박 3일 동안 같이 맨날 붙어 다니면서 취재를 하다 보니까 젊은 남 기자인데 친해진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북한 TV에 좀 출연 좀 해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마이크 들고 멘트도 했거든요. 지금 북남 다큐멘터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멘트도 다 찍어주고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저는 좀 친해졌다고 생각을 하니까 살짝 김정은에 대해서 돌려서 물어봤거든요. 네. 김정은이 요즘 유치원에 그냥 신발 신고 들어가는 거 남한에서 화제였다라고 하니까 갑자기 밥먹 떠도 중에 탁 손가락을 던지면서 곽 기자 좋았던 기운이 발끝으로 쑥 빠져나갑니다. 그러면서 나가는 거예요. 곽 기자 좋았던 기운이 발끝으로 쑥 빠져나갑니다. 그러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냥 나가버렸어요. 밥을 안 먹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혹시 제가 한 말 때문에 이산가족 상봉에 문제 생길까 봐 조마조마해서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던. 자, 이렇게 그래도 살아있다라는 소식이라도 알았을 때는 얼마나 좀 그나마 안심이 되겠습니까? 근데 북한이 꽁꽁 감추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억울하게 지금까지 억류돼 있는 국군 포로 그리고 또 강제 납북된 분들에 관련된 문제예요. 이거는 인정하지도 않고 공개하지도 않고 있어요. 본인들의 주장은 강제 납북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 이분들만의 상봉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 같다는 또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북한은 공식적으로 이제 납북자는 없다라는 것이 이제 북한의 주장이고 이제 의거월북 스스로 올라왔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납북자 같은 경우에는 한국 전쟁 이후에 강제로 이산 가족이 된 정말 안타까운 케이스예요. 실제로 이제 그 특수 이산 가족 상봉의 형태로 이제 이산 가족 상봉 행사에 한 2명, 3명 정도를 보냅니다. 네. 다분히 정치적인 목적이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황당한 거예요, 지금요. 돌려보내줘도 지금 우리가 뭐 용설 한 해 만에 이런 상황인데 이산 가족 상봉 행사 이걸 보낸다? 근데 강제로 헤어짐을 당한 남쪽의 가족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기회라도 잡아야 돼요. 그럼요. 그래가지고 만난 케이스가 몇 번 있었는데 이제 대표적인 것이 이제 저희 이만갑에서도 다뤘던 케이스인데 1969년도 칼기 납북 사건, 당시 칼기의 승무원이었던 성경희 씨 그리고 또 고등학교 때 군산 선의도 해수욕장에서 놀러 갔다가 납북이 된 김영남 씨가 이 상봉장에 또 등장을 했습니다. 영상 보시죠. 여기서 우리 현대사의 한 응어리였던 칼기 납북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니 왜 50명 가운데 39명을 보내요? 말이 되는 거냐고 이게. 11명 왜 안 보내냐고요.
나 엄마요? 어머, 아까 사진이랑 아이고야. 너무 달라요. 엄마가 못 알아봤어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엄마 나 안녕히 언니. 엄마 나 안녕히 계세요 언니. 어머니 반갑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나는 엄마 행운아예요. 네가 말하는 거 엄마 살아. 행운아, 행운아. 난 엄마만 더 늙지 않은 우리 엄마가 그러면 난 정말 좀 언니가 참 또 가는 거야? 지난 1978년에 납북돼서 피랍 일본인 여성과 결혼했던 김명남 씨가 오늘 오후에 금강산에서 어머니, 최교벌 씨 등 남쪽 가족을 만나게 됩니다. 아이고, 저도 영국. 아이고, 아니라도. 아유, 내 자식이 저렇게 되는 건 언니 맞아, 엄마 맞아. 오래오래 사셔야지 건강하셔서. 내가 이제 막내 아들 엄마한테 효도 좀 할게. 아이고, 아이고, 사진 많이 봤어. 아이고. 갈 때 좀 가슴이 얼마나 아플까. 참 정말 마음이 아픈 사건인데 사실은 이 1969년 12월 11일이었어요. 정확하게 나가 날짜도 기억하는데 워낙 충격적인 사건이어서 강릉에서 떠서 서울로 가는 카알기를 대관령 상공에서 북한의 고정 간첩이 납치를 하이잭을 해요. 그 항공기 카알기를 그대로 북한으로 몰고 가는 거죠. 당시에 51명이 북한으로 잡혀갔는데 자진월북이라고 북한이 발표를 합니다. 안 돌려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부가 물밑에서 협상을 해서 겨우겨우 일반 승객 39명은 돌려받았는데 성경희 씨가 승무원이었거든요. 승무원과 기장 등은 자진월북을 선택했다라고 북한이 발표하면서 돌려보내지 않아요. 그리고 32년 동안 성경희 씨의 엄마는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딸을 자진월북이라는 오명을 쓴 채 북한에 두고 살아가다가 32년 만에 이산가족 상봉장에서 딸 성경희 씨를 본 건데 엄마 나 안녕히 계세요 언니. 딸은 엄마를 알아보죠. 엄마는 그 젊었을 적의 딸의 모습에서 기억이 멈췄던 거예요. 멈춘 거예요. 딸의 모습을 알아보지 못해요. 이게 비극의 현장이잖아요. 그럼요. 그런데 승무원 딸만 기억한 거야. 이게 더 기가 막힌 건 11명이 그때 못 돌아왔잖아요. 납북자는. 그중에 한 명 성경희 씨를 북한이 겨우겨우 한 명 보낸 거예요. 근데 성경희 씨가 그때 와서 한 말이 뭐냐면 이 말이에요. 엄마, 이곳에 있으면 장군님이 내 미래와 운명, 가족을 모두
책임져 주신대. 그래서 내가 원해서 엄마 이곳에 남은 거야, 엄마. 난 너무 행복해. 난 이 말을 꼭 하고 싶었어. 그러면서 엄마에게 김일성의 친필 사인이 적힌 시계를 보여주면서 장군님께 의탁해서 엄마 난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어. 네. 라는 말을 네. 이 되풀이했는데 엄마가 아까 그러잖아요. 말 안 해도 네 마음 다 알아. 이게 엄마는 다 알죠. 엄마는 아는 거예요. 그 말 더 이상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너가 강제로 이 말 하고 있다는 걸 네. 성경 씨 엄마는 알고 있었죠. 나는 엄마 행운해. 네가 말하는 그 엄마 다 알아. 다 알지. (2008년에) 정말 이제 가족들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오죠. 바로 이제 상봉장인 금강산에서 우리 관광객 박광자 씨가 북한 경비병에 의해서 피격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금강산 관광에 나섰던 50대 여성이 북한군의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상황 파악차 지금 이동 중입니다. 오늘 프로그램 오기 전에 3월 6일자 통일부 이산가족과에 전화를 했어요. 지금 등록돼 있는 이산가족 중에 생존자가 36,805명. 그다음에 평균 연령이 83.4세. 83. 오케이. 최고령자가 국내 거주 기준 115세. 그런데 참 가슴 아픈 내용이 뭐냐면 한 달에 250여 분이 돌아가세요. 그래서 1년에 3천여 분 정도가 정말 가슴에 한을 묻고 떠나시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36,800명인데 1년에 3천여 명이라면 10년도 안 돼서 이제 모두 떠나시거든요. 저는 이 시점에서 이제 그분들 떠나시면 끝이 아니야 라고 하는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럼요. 절대 그게 끝이 아니거든요. 그럼요. 제가 2005년도에 실향민들 200분씩을 모시고 두 차례 설 추석에 금강산에 가서 합동 차례를 지냈어요. 그거는 그냥 방송하고 관계없이 저는 자원봉사를 갔었는데 누가 그걸 기획을 했느냐. 실향민 2세대 기획을 했어요. 실향민 2세대 그 당시 그 젊은 친구들이 기획을 해서 200분씩 모시고 가서 금강산에 딱 내려놓으니 이분들이 60대, 70대 노인들이 껑충껑충 뛰시는 거예요. 어린 시절로 돌아가서 금강산에 소풍 왔던 그 추억을 더듬으면서. 그리고 뭐라고 하시냐면 원산고등학교 동창생 7분이 오셨는데 우리가 이 땅을 다시 밟으려고 우리 매일 운동했다는 거예요. 다리 힘 떨어지지 않으려고. 저는 그 얘기를 지금도 생각해요. 그럼요. 저도 이제 진심이고. 앞으로 올해 오빠 아니면 조카들 만나기 위해서 다리 힘 잃지 않게 열심히 운동한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이제 이산상봉을 현장에서 취재하면서 정말 잔인한 단어를 하나 알게 됐어요. 작별상봉이라는 단어예요. 2박 3일 동안 짧은 이산가족 만남을 하는데 하룻밤 같이 지내지도 못하잖아요. 저녁 되면 따로 헤어졌다가 이러는데 마지막 날 헤어지기 위해서 만나야 되는 거예요. 50년, 60년 만에 만나고 뭐 깐난 애기였던 애가 이제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그 부모를 만나고 이러는데 그 상봉이 2박 3일 동안 지나면 기약 없이 헤어져야 되는데 그걸 작별상봉이라는 거예요. 살아있으라고! 김명석이 살아있으라고!
작별상봉이라는 그 말을 저도 이제 기사를 쓰면서 이렇게 하면서도 야, 정치나 이 이데올로기가 정말 이렇게 잔인해질 수 있고 이산 가족이 사실은 생사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상봉을 하고 그다음에 최종 단계는 재결합이거든요.